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버터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보육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은지 이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 1.05를 기록했고요. 올해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요 35만 8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출생아 수 앞으로 몇 년 이내에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사회적 재앙입니다. 저출산은 국민이 행복해야 극복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육아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아 환경의 개선은 저출산 극복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보육체계를 선진 복지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때마침 요즘 문재인 정부가 보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이 칼럼에서 이 주제 알기 쉽고 친절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대한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이게 뭔지 그것부터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겁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이것은요.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의 아이들은 종일반에 배치하고요. 그래서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봅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전업엄마, 전업맘이죠. 이분들의 아이는 맞춤반으로 배치합니다. 맞춤반은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마치느냐 아니면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봐주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왜 개편하겠다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체계는 말이죠. 이 현장에서 전업맘과 워킹맘에 대한 보육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7시 30분까지 돌본다라고 하는 게 이 맞춤형 보육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오후 6시 이전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체계는 현장에서 전업맘과 워킹맘에 대한 보육 분야의 차별이라거나 혹은 저녁 7시 30분까지 돌본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후 6시 이전에 대다수가 하원하고 있다거나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체계를 개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나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사실 7시 반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6시 안 돼가지고 애가 집으로 갔다. 이것만으로 맞춤형 보육 체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또 왜 개편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어떤 사정이 있겠죠. 네. 사정이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노동개혁에서 생각나는 건 뭐 없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주간 노동시간이 있죠. 주간 노동시간, 그렇죠. 52시간. 52시간. 또 뭐가 있죠? 또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죠. 이 두 가지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 평균 임금이요.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얼마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175만 원쯤 되어져야 돼요. 내년에는. 올해는 153만 원쯤 돼야 되고요. 내년에는 175만 원쯤 돼야 돼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120만 원 이 평균 임금이죠. 사실은 그런데 뭐 여기에다가 그 각종 무슨 수당이 있거든요. 네. 뭐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거 합치면 대체적으로 뭐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를 받아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네. 120에서 200만 원 정도 받고 공공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뭐 2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대다수 어린이집이 민간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보육교사의 인건비 구조가 지금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부터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가 하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보육교사들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12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버리면 주간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52시간을 넘겨버리잖아요. 훨씬 넘기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노동법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이런 정황이 새롭게 생긴 거죠. 이것이 보육체계 개편 방안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과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 지원 체계, 그리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거는 또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책 토론회가 열렸고요. 여기서 다소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거 하나씩 알아볼까요? 예, 그럼 먼저 기존의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어떻게 이제 변하는 건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제안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하고 달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도록 12시간 운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어린이집만 12시간 운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운영 규정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까요?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없애버리면 워킹맘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 대신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현재의 형식적인 이 12시간 보육을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분포에 맞추어 가지고 개편하는 건데요. 이런 방안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의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거죠. 12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보육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육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럼 맞춤형 보육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도 두 개로 구분했잖아요. 맞춤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구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8월 8일 그 보건복지부 주최 정책 토론에서 나온 구체적인 방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현재 10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잖아요. 네.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정상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보육 서비스를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보육 시간을 갖다가 기본 보육 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추가 보육 시간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보육 시간을 기본과 추가로 구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던 이제 오후반이나 혹은 그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반 이런 기본 보육 시간 이후에 보육 시간이잖아요. 이건 전부 다 추가 보육 시간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강화된 근로기준법이나 그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그 맞춤형 보육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맞춤반이 일종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장하는 거, 그죠? 그 종일반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그 기본 그리고 추가
기본 보육시간과 추가 보육시간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먹이고 중간에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 등의 단순 돌봄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각종 놀이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과 마참님도 이 내용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기본 보육 시간하고 추가 보육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면 기본 보육 시간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다 해버리고 나머지 추가 보육 시간에는 이렇다 할 프로그램 없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 보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기본 보육 시간 이후에 추가 보육 시간에도 내실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반이 편성돼 운영되는 기본 보육 시간 중심의 오전과 달리 연령 혼합반이나 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 보육 시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가 보육 시간을 전담하는 교사도 기본 보육 시간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서 오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도록 했고 추가 보육 시간에는 심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추가 보육 시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보육 시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 보면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 역량이 이 기본 과정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추가 시간에 남아있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주로 워킹맘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그 추가 시간에는 방치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발표안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교사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추가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교사는 이 기본 보육 그 시간의 특성을 그 충분히 반영한 그런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이 보육 교사의 보육 서비스 제공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보육 시간, 이것도 강화하고, 또 추가 보육 시간을 전담하는 별도의 또 전담 교사도 마련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길게 근무하던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육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실제로요, 한 5만 명 정도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꽤 많은데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5만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 등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전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추가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기본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 보육, 이 추가 보육 시간은 그 전업주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워킹맘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돈을 누가 부담할 건가?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도 부담하게 할 건가? 아니면 이거를 돈을 버는 그 워킹맘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지고 부담할 건가? 이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네. 결정해 주세요. 그 비용 부담 누가 할까요? 마차 어떻습니까? 저는 이 비용 부담을 위해서 네. 맞벌이냐 전업주부냐 이거를 증빙해야 되는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맞벌이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그냥 이 추가 보육 시간을 쓸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은 전업주부는 추가 보육 시간을 못 쓰도록 돼 있죠. 지금은. 네. 왜냐하니까 지금은요 그 맞춤형과 그 추가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가 보육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맞벌이 부부만. 종일반이죠. 이게 지금은 종일반이라고 부르는데 네. 종일반은 맞벌이를 증명해야 돼요. 네. 그 대신에 무료죠. 무상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방식대로 그대로 가져갈까요? 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방식대로 가져가면 그러면 이제 5만 명이나 더 인력 수요가 늘잖아요. 네. 이분들의 인건비 소요를 누가 비용을 부담할 거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걸 부담할 거냐. 아니면 기본까지는 공히 무상으로 하더라도 추가를 누구라도 원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추가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할 거냐. 지금 이 고민이에요. 저는 추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네. 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대신에 네. 이거를 뭐 꼭 맞벌이만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전업주부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자. 네. 전업주부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자. 네. 뭐 추가하니까. 서류해서 가져와라 그러지 말자. 네. 모든 국민에게 기본까지는 네. 뭐 아침에 들어서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후 3시까지 하면 이 시간 동안은 국가가 완전히 누구에게나 무상을 해주고 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뭐 추가로 하게 되면 추가가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7시간이 됐든 그 추가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부담하게 하자. 네. 이것도 비교적 합리적이네요. 네. 그런데 이상구 운영위원장 있죠. 네. 사단법인 복지고 소사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이 견해가 다르더라고. 이분은 그것까지도 전부 다 무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버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까지 다 무상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전업주부에게까지도 밤늦게까지 애 맡겨놓는 걸 무상으로 다 해주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받아들이겠냐. 네. 이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러려면 이제 전업주부냐 아니면 워킹맘이냐를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마차가 싫어하는 거 이거 따져야 돼요. 이거 따지는 지금의 장치가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전업주부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그런데 워킹맘 중에서도 사실은 돈 많이 버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엄마 직업에 따라 가지고는 네. 그렇잖아요. 엄마가 변호사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이 뭐 한 8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럼 애를 8시까지 맡겼어. 그러면 추가로 한 5시간을 더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는 돈을 더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다라고 또 비판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날 공청회에서요. 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고민스러워요.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무상을 기본으로 하되 뭐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다라든지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지고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완전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나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느 게 옳다라고 뭐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상구 운영위원장의 생각은 이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보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담은 국민이 내는 그 세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이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종일반 신청하는 사람들의 부모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것 종일반이라고 같아요. 하는 추가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만. 네, 추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아마 국민들에게 심사숙고한 어떤 공론조사 같은 걸 만약에 해본다고 하고 치면 추가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시키자라고 하는 쪽으로 네.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업주부든 워킹맘이든 그냥 그건 상관하지 말고 어쨌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좀 더 마련되겠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상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무상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만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는 어떤 시스템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때 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가 비용은 학부모가 지급하는 걸로.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이 필요 없는 부부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종일반을 할 수도 있죠. 뭐 어떤 시기에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일반 소득주도 성장으로 취지를 가지고 밀고 간다고 하면은 그러려면 기본반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는 좀 빡빡하죠.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후 3시는 안 돼. 무조건 그렇죠. 다 그러면 추가반 해야 되거든요. 그럼 추가 부담을 다 부담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들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죠. 아직은 우리 현실하고 안 맞잖아. 가야 된다고. 그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래요? 지금 당장 오후 3시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마차는 직장을 6시 돼야 마쳐요. 그러면 애 데리러 가면 7시인데 그럼 7시까지 오후 3시 3시부터 7시까지면 4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시간은 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돈 안 내고 있거든요. 지금 워킹맘들이 돈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돈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내던 사람이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고민이죠. 표 떨어지니까. 고민이에요. 이거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기존 주던 거를 뭐 뺏어버리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가 이게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이걸 워킹맘이냐 아니냐로 좀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시끄러웠죠. 그 시끄러운 고통을 감내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제 몇 년 동안. 근데 이걸 다시 또 조정하려고 하면 또 시끄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안 하려고 하면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인건비, 비용 등등 추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될 돈이 부족해지죠.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추가 인건비 조달하는데 돈을 급급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는 못 쓰죠. 예를 들어서 뭐 공공보육시설을 넓힌다라든지 뭐 이런데 뭐 프로그램 개발한다라든지 질을 높이는 데는 못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보육하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좀 방치형의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한마디로 질이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진짜로 추가를 기본 보육 이상으로 탄탄하게 뭘 하려면 그러면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니들끼리 놀아 선생님은 보고만 있을게.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워킹맘들은 내 돈 몇 푼 더 낼 테니까 한 달에 얼마 된다고 한 돈 10만 원 내면 될 텐데 10만 원 이내에서 결정 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낼 테니까 내 아이 좀 더 제대로 봐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육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마차 어떻습니까? 네. 그 수많은 CCTV를 설치를 해도 아동학대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뭐 언론에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애를 바로 차버리더라고. 네. 그리고 심지어 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의심하는 부모들도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요, 이번에 제시된 그 보육교사 추가 배치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5만 명 정도를 뭐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배치만 하면 뭐해요? 결국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렇게 추가로 배치되는 분들 이 자체가 사실은 이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를 발로 툭툭 차고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아이들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불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보육교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재교육이라든지 뭐 각종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그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회에서는 담겨 있지 않았나 봐요. 이런 것도 좀 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만 보면 이게 보육교사로서 그 품성이나 자질이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있습니다. 성격이 의사에 어울리지 않는 성격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사람이 좀 차갑고 냉정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수학자나 뭐 아니면 혼자서 뭐 하는 로봇 공학자나 뭐 이런 거 되면 좋았을 텐데 그 좋은 머리로 이제 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버렸어요.
근데 의사가 되기에는 이게 품성이나 자질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매체가 잘 안 돼. 이 사람은 딴 직업 선택하는 게 좋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육교사 중에 보육교사 하기에는 성격이 너무 괄괄하다라든지 툭툭툭 친다라든지 뭐 좀 조심성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섬세하고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잘 공감하고 교감해야 될 보육교사라는 직업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저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보육교사를. 적성검사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없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보육교사라서 자질에 좀 맞지 않는 분 그리고 또 문제교사 이런 분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네. 이게 저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도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질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럼 비용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 하려면 다 돈 들어가잖아요. 교육시키고 걸러내고 뭐 이거 다 그 우수 교사를 양성하고 이 다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아교육과나 이런 학교에서 졸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준비가 아니에요? 많이 되어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 아무도 안 해요. 다 딴 곳으로 가요. 이게 문제예요. 거의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뭐 어린이집 원장님은 하시겠지만 현직 보육교사 중에 4년제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은요 단기 양성 과정, 보육교사 단기 양성 과정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격 기준도 좀 강화하고 앞으로. 네. 그래서 지금 단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육교사 된 기존의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교사가 될 수 있는 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이분들의 자질을 더 개선하는 그리고 자긍심도 심어주는 대우도 개선하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4년제 정규 대학 나온 보육 선생님하고 나는 똑같은 이제는 지위에 있다. 그건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질도 개선시켜주고 교육시켜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한 과제 아닌가요? 경영 투명성 말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나 간식 구입비에 담배 구입 영수증이나 주류 구매 비용 등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돼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린이집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원생들의 편리한 등원과 하원을 위해 제공되는 통원 차량의 주유비가 원장님 자가용의 연료비와 구분되지 않게 막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게 극히 일부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신뢰 저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비용 지원 체계와 정산 체계를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경영이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의 투명한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회사 내에서도 영수증 처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있죠. 이유는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고 신뢰도가 높다는 건데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전부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가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비해 인프라나 시설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추가 보육료 부담 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데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 비용이나 교사 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국공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많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원의 차이가 결국 어린이집들 간의 질적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사이에는 질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질 차이가 있으니까 국공립엔 줄 서서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질적 차이가 벌어졌을까 보니까 국공립에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가요. 민간 어린이집보다 압도적으로 지원 규모가 커요.
보육교사 월급도 차이가 확 납니다. 보육교사 월급도 많이 이제 지원해주고 또 국공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 방안.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죠, 자꾸. 국공립 시설을 늘린다. 네. 자, 그럼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어떤 규정이나 뭐 이게 자격 이렇게 해서 국공립으로 준공공화 뭐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정제도라고 그래. 인정제도. 인증제도. 인정제도를 강화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 평가를 강화하게 되면 그러면 질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지원도 해줘야 되겠죠. 평가 결과 양질의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양질의 어린이집인지 이걸 평가할 때 누가 평가하느냐. 사실 평가가 잘 안 되니까 평가할 때만 살짝 가가지고 어떻게 뭐를 잘 해놓고는 또 평가 끝나고 나면 또 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이 어린이집 평가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메커니즘을 좀 만드는 것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데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번 이 이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마차의 마지막 코멘트를 듣고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민간이 국공립과 경쟁을 하려면 사실 우리 대학을 생각을 해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도 사립대가 명문이라면 다들 줄 서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민간 어린이집 개업 기준을 높이고 국공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고 대신에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그 비용을 충당을 하더라도 내 아이를 거기에 보내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어떤 자영업자의 창업의 일종으로서 어린이집을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강화, 기준 강화 등으로 이 출산율을 낮아도 아이 맡기는 곳이 불안하지 않다면 오히려 출산율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러모로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마차 말에는 한 가지 좀 결함이 있습니다. 방금 발언에서 나타난 결함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어린이집의 비용을 국가가 주고 있거든요. 국가가 지불하기 때문에 국가가 아이들에게 지불해가지고 아이가 그 어린이집 카드를 통해서 바우처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돈을 함부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정부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꾸 지원을 해줬더니 그 지원금 가지고 원장님 뭐 차 좋은 거 사고 원장님 기름값 쓰고 뭐 이러더라. 또 이런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구심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원활한 소통 그리고 서로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건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 사이에 이 격차 있지 않습니까? 질적 차이를 완전하게 해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을 넓혀야 되겠지만 이걸 무한정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은 또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한때 최고 4만 5천 개까지 늘었던 어린이집의 수가 차츰 줄고 있습니다. 2017년 작년에는요 4만 개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5천 개 정도가 그동안에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쯤 되면요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추세가 반영된다면 머지않아서 어린이집 수도 지금의 절반까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차 아동수 감소가 우리나라의 질 낮은 보육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럴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전략적으로 잘 제시하고 또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보육 지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잘만 해내면 보육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정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